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일본 정치에 새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참정당이라는 정당을 이끄는 올해 47세 카미야 소헤이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니혼진 화수도 일본인 우선을 내세우는 카미야 소헤이에게는 일본판 트럼프란 별명이 붙었습니다. 최근 그가 이끄는 참정당은 27회 참의원 선거에서 14석을 얻었습니다. 참정당은 창립된 지 5년인 신생 정당입니다. 그는 간사이대 출신으로 최고의 학벌이나 권문세가 출신이 아닙니다. 슈퍼마켓 점장으로 일했고 고등학교에서 영어 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와 마이크를 들고 유튜버로 활약했습니다. 각종 민생 이슈를 주제로 유튜브 방송을 하다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다 2019년 유튜브 정당 DIY를 만든 뒤 이듬해 이를 기반으로 참정당을 창당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참정당으로 선거에 참가해 한 석을 얻었고 3년이 지난 2025년 14석을 거머쥐었습니다. 그로서는 이번 참의원 선거 당선이 재선입니다. 카미야 소헤이는 스스로 트럼프를 보고 배웠다고 말합니다. 그는 일본인 우선 정책을 내세우면서 외국인들의 유입을 제한하겠다고 밝혀 광범위한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전후에 이런 주장을 한 일본 정치는 처음입니다. 카미야 소헤이는 일본 경제가 쇠퇴하면서 국민소득이 줄어드는 사이 외국인과 외국 자본은 점점 더 일본에 유입됐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인들의 자유와 주권도 침해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팬데믹이 발생해 경제가 침체되고 많은 사람이 접종을 강요받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일본에서 카미야 소헤이와 참정당이 다크호스로 부상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일본은 국민들이 정치에 비교적 냉담한 나라입니다. 참정당이란 정당명도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당이란 의미입니다. 일본은 귀족정이 자리 잡은 나라로 오랫동안 정치적으로는 정체된 나라입니다. 명문가여야만 자식도 정계에 입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일본만 그런 게 아니고 집단 서방의 민주정이란 것은 알고 보면 다 귀족정입니다. 선거가 있으니까 민주주의라고 착각들을 하는데 기득권층이 끼리끼리 돌아가면서 해먹는 귀족정이 서구의 민주정입니다. 이를테면 미국에서는 한 번 상원 의원이면 벽에 모칠할 때까지 상원 의원입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많습니다. 한국도 요즘 3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3선이면 대단했는데 요즘은 아무나 다 3선, 5선을 합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카미야 소헤이는 정말 표면적으로 보면 일단 트럼프와 비슷합니다. 그는 러우 전쟁에 따른 일본 정부의 테러 제재 일관되게 완화를 요구해왔습니다. 또 특수 군사작전은 우크라이나에서 탄압을 받아온 러시아계 민족의 해방 차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의 배후에는 국제금융자본의 지원이 있다면서 러시아를 침략사로 보는 견해에 반대해왔습니다. 그는 2023년 4월 국회에서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전쟁이 발생했다고 발언했고 젤렌스키는 러시아를 해치려 한 코미디언 출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또 한일 관계와 관련해 징용공과 위안부처럼 대립되는 문제는 서로 양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에 대해서는 일미 동맹을 기본으로 하면서 대등한 외교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라도 일본이 독자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체제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미군 기지를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내다보고 미국 측에서 갑자기 동맹 관계를 파기하는 경우에 곤란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는 언젠가 미군이 일본에서 떠나가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붙잡는다고 잊지 않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의 견해는 타당합니다. 주일 미군은 유사시 동북아를 지킬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전투 준비 태세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군기가 빠져 있습니다. 7월 11일자 스타스 앤 스트라이프스에는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도넬리 칠함대 사령관 지명을 철회했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과거 항공모함 안에서 드래퀸 쇼를 벌였던 사실이 문제가 됐습니다.
도넬리는 2016년부터 17년까지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의 함장을 지냈는데 당시 함내에서 드래퀸쇼를 허용했습니다. 적과 싸워 이기는 게 본분인 군인들이 여성 복장 쇼를 벌인 것입니다. 이 기사는 일본 교도통신에도 났는데 한국 매체는 있는지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카미야는 또 특이하게도 이스라엘 친화적입니다. 그는 2016년 야마토 유대 우호협회가 주최하는 행사차 이스라엘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박해 속에서 건국을 한 유대민족의 경외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트럼프와 닮았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는 그러나 나름 국적관이 있습니다. 친우크라이나로 가두리를 쳐온 한국의 엉터리 국제시사 유튜버와는 다릅니다. 카미야 소헤이는 2012년부터 15년까지는 자민당 당원이었습니다. 탈당을 했는데 그 이유는 교육개혁이나 GHQ의 점령정책에 관한 자신의 주장이 자민당 내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정책의 실현이 곤란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메가더 때 GHQ의 점령 정책은 아직도 일본의 멍해입니다. 일본은 전쟁을 일으킨 나라니 죄책감을 갖고 미국에 맹종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그는 일본이 전후의 멍해를 벗고 보통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여깁니다. 또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일본의 점차 중국인과 한국인 등 외국인이 늘어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10년 사이 일본에 이민 온 외국인이 233만에서 377만으로 늘었다고 말합니다. 인구 구성상 1억 2천만 명의 3%에 불과하지만 일본인들은 사방이 외국인 천지가 됐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카미야 소헤는 미국의 마가처럼 야마토 민족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일본은 특히 중국인의 유입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일본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이 8,800명 정도인데 이 가운데 3,100명이 중국 본토 출신입니다. 50년 이래 최고입니다. 일본에 정주하는 중국인은 100만 명이 조금 못 됩니다. 유학생도 많아 지난해 재학생 수 27,500명인 도쿄대 중국 학생은 3,396명으로 12%를 넘었습니다. 일본 내 외국인 학생 가운데 66%가 중국인입니다. 중국인들은 일본의 부동산도 마구 사들이고 있습니다. 2025년 1분기 동안 중국 자본의 일본 부동산 투자는 1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과거 5년 동안 연평균 부동산 투자액이 4억 2,800만 달러인 것에 비하면 2배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도쿄 중심부 신축 만션의 40%를 외국인이 쓸어 담고 있는데 대부분이 중국입니다. 또 일본 전역의 수원지 부근 토지와 산림, 농지를 중국인들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은 일본이 더 이상 일본인의 땅이 아니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카미야 소헤이의 참정당 후보들이 바로 이런 점을 유권자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일본이란 나라를 일본인 후손에게 온전히 물려줘야 한다면서 교육과 육아 부문의 지원 공약을 많이 합니다. 한국에서는 카미야 소헤이의 참정당을 극우라고 하는데 자국민 우선 정책을 왜 극우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정치 현상입니다. 글로벌리제이션이 종말을 구하면서 등장하는 민족주의라면 민족주의입니다. 카미야 소헤이를 보면 굉장히 참신합니다. 모스탄 고든창 따라다니면서 전환길 선생님을 모시고 윤어겐을 외치는 아이들보다 훨씬 미래지향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7월 16일 미국의 하버드 연구소가 China After Communism, Preparing for Post-CCP China, 공산주의 이후의 중국, 중국 공산당 이후를 준비하다라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대표 저자로 마일스 위, 중국명 위마오춘이라는 사람을 내세웠습니다. 이 사람은 마이크 폼페오 신복으로 미국에서 반중 글들을 써왔습니다. 중국에서는 매국노라고 해서 고향 사람들이 호적에서 파버렸습니다. 뻔한 얘기들인데 허드슨 연구소도 할 일이 꽤나 없는 것 같습니다. 죄다 야무진 희망사항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정권을 강화하고 세계 패권을 추구함에 따라 중대하고 복잡한
구조적 문제에 봉착했다면서 경제가 망하는 중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도 뭐 근거가 있으니 저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 없습니다. 미국 애들 하는 행태는 황당함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서방 국가들과 무역 갈등을 빚어 외국인 투자를 위협하고 있다. 베이징의 강압적 정책은 글로벌 사우스와의 관계도 복잡하게 만든다. 전 세계가 중국의 세계적인 영향력에 회의적이라 외교정책 수립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갑작스러운 정권 붕괴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니 독재 정권이자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의 붕괴에 대비해 지금부터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중국이 무너질 경우 군사, 정보, 경제, 인권, 과도기 정의, 헌법적 통치 등으로 세분화해 전문가들이 중국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본다고 했습니다. 역사적 분석, 전략적 선견지명, 그리고 분야별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 가능성을 탐구한다고 했습니다. 붕괴 이후 오랫동안 억압받아온 국가를 안정시키는 과업과 중국의 미래를 형성하는 요인들을 평가하겠다고 합니다. 망해가는 것은 미국인데 팔자 좋은 소리를 늘어놓고 있습니다. 보고서의 저자는 마일스 위와 고든 창도 있습니다. 고든 창에게 먹고 살라고 원고료를 주기 위해 일감을 준 것 같습니다. 이 보고서는 미 특수작전군이 중국 공산당 붕괴 이후 중국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 공산당 붕괴 이후 생물 무기를 무력화하기 위한 방안들도 제시합니다. 보고서에서 클라크라는 학자는 중국 공산당 붕괴 이후 새 정부가 불법 부채 청산과 국유 자산 민영화, 분권화를 시행하는 동안 국가 자본을 재구축해 중국 경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중국 공산당 정책이 중국의 경제적 잠재력을 제약해왔다고 강조하며 자유화된 금융구조가 국내 번영과 세계시장과의 통합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고든 창은 미국 내 중국 자산 확보라는 챕터에서 미국 기업과 시민을 중국에서 철수시키고 중국 기업들을 미국 경제 주요 부문에서 배제할 것을 공고했습니다. 중국이 망한 뒤 어떻게 찢어먹을지를 상상하고 있는데 정신병자 같습니다. 뭔 소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릭 피셔라는 학자는 인민해방군과 무력기관 그리고 국가안전국과 공안을 어떻게 해체할지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니나 쉐이라는 학자는 미국이 민족 간 폭력, 내전 그리고 정치적 보복을 막기 위해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광시, 신장, 티벳, 내몽골, 닝시아 등 중국의 5개 자치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기독교인이나 파룬궁 수련자 등 다른 종교 소수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중국에서 진실과 화해 과정을 시작하는 방법이라는 챕터에서 중국이 과거의 악행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과거의 범죄에 대한 조사와 공개를 통해서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마지막 챕터에서는 공산주의 체제 이후의 중국이 어떻게 입헌 민주주의를 확립하고 새로운 헌법을 제정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특정 지역의 경계 재획정과 중국과 타이완의 관계 변화 등을 다뤘습니다. 죄다 황당한 소리로 일관하고 있는데 어떻게 허드슨 연구소가 이런 보고서를 내는지 신기하기만 합니다. 중국이 이 보고서를 보면 기분이 나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어이가 없어 헛웃음만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기준은 고든 창입니다. 30년의 양치기 소년 장가돈이 등장하면 거르는 게 정답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